자,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 김수원 센터장입니다. 자, 한미약품그룹에서 우리 대주주 가족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서 송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경영권 분쟁의 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자는 임성기 회장인데 2020년에 작고를 하셨죠. 유가족으로는 부인 송영숙 여사, 그 당시에 작고하셨을 때는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2에 딸 1. 이 자녀들은 전부 그룹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첫째 아들인 임종윤 씨는 사실상 후계자 대우를 받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상속 과정에서 어머니인 송영숙 여사가 지분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개인 지분 기준으로는 이제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 이후로 경영 구도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발생됩니다. 임종윤 씨 형제, 임종윤하고 임종윤, 이 임종윤 씨 형제는 한미사이언스 경영에서 점점 배제가 되고 딸인 임주연 씨가 사장으로 부상을 하면서 이 모녀대 아들 형제 간의 이 내부 대립 구도, 내부 갈등이 형성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부에서 발생했던 어떤 갈등이 결정적으로 경영권 분쟁의 형태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송영숙 회장 모녀가 OCI 그룹하고 손을 잡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이 모녀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OCI 홀딩스에 줍니다. 그 대신에 OCI 홀딩스 지분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제 주식을 교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OCI 홀딩스는 여기에 더해서 한미사이언스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분율로는 9.2%, 금액으로는 한 2,400억 정도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한미사이언스는 OCI 홀딩스의 자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 지분을 갖게 된 임주현 사장은 OCI 홀딩스의 이사로 선임되면서 OCI 그룹의 이우현 회장하고 같이 OCI 경영에 참여를 하면서 동시에 한미약품 그룹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경영권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미약품 그룹하고 OCI 그룹은 통합 경영 체제로 가게 되고 통합 경영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임종윤 씨 측에서 이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공시를 통해서 알게 되죠. 송 회장 모녀가 이걸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이 모녀가 OCI 그룹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개인적으로 교환을 한다든지 처분하는 거는 임종윤 씨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한미사이언스가 OCI 홀딩스를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임종윤 씨 형제는 한미사이언스의 주주로서 신주 인수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지배력에 심각한 훼손을 당했다. 이런 이유로 법적으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됩니다. 자, 이 소송을 내면서 경영권 분쟁이 이제 본격화되었는데, 이 소송의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그룹의 미래를 또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 3월 달에 예정된 주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에 걸친 이 가처분 소송의 재판에 직접 참여를 했던 우리 기업경제센터의 이로 기자하고 나은수 기자를 모시고 한번 양쪽의 어떤 주장이나 논리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직접 법정 현장에 가서 양측 법률 대리인들의 주장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오늘 양쪽의 주장하고 논리를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로 기자가 송영숙 회장 측, 그리고 나은수 기자가 임종윤 씨 측 입장에 대해서 좀 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번 가처분 소송 전에 과연 경영권 분쟁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제3자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을 하고 그래서 그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뭐 금지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 전에 과연 경영권 분쟁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종윤 씨 측은 뭐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첫 번째 재판 때는 양측 간의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잠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재판의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구체적인 좀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으나 이제 좀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임종윤 측은 이제 임성기 회장이 이제 자꾸 하시고 나서 이제 열흘 후에 송영숙 회장이 갑자기 자신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겠다고 알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임종윤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즉각 반박을 했으나 워낙 의지가 강해서 이제 뭐 말릴 수 없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종윤 사장 이제 대표 임기가 만료가 될 때 송영숙 측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재선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임종윤 측이 이제 당연히 반대를 했고, 근데 이제 가족들 간에 이제 갈등이 외부로 비춰지는 게 좀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결국 그냥 사임을 했다. 이때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크게 있었지만 뭐 이 가족들 문제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 좀 송영숙 회장의 그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그냥 참고 묵인을 했다, 뭐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을 하러 이제 이때 경영권 분쟁이 생길 거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자문을 하러 이제 로펌에 갔는데, 이미 이제 그 로펌에 송영숙 회장 측이 이제 자문을 이미 받고 있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숙 회장 측도 이때 이미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제 발생할 거라고 이제 인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었다. 네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이제 셋째 아들 이제 임종훈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한미 사이언스 이제 이사에서 이제 의논 없이 이제 계열사 한미 정밀 화학으로 인사가 났고,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들 간에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도 나왔습니다. 그 한미 정밀 화학 대표로 그 일방적으로 발령이 났다는 사람은 그 임종윤 씨 동생인 임종훈 씨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셋째 아들. 거기서 어떤 그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있을 정도로 내부 갈등이 좀 심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외부에서는 이 사실들을 사실 알고 있었다. 근데 다만 이제 미디어나 뭐 이런 그 이제 일반 이제 주주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되지 않았을 뿐 네네. 존재했다라는 측의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좀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면 그 이사진 교체 뭐 주주 제안을 한다든지 뭐 또 뭐 감사위원회 선임을 제안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임종윤 씨 측 주장은 가족들 간에 뭔가 그 내분이 격화되고 있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로 좀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아마 송영숙 회장 쪽은 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모자 갈등 없이 경영권에 일단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유지가 되었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송영숙 회장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사 교체할 때도 별다른 그런 의견 없이 이사 교체가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다. 또 임성기 회장 사후에 이 상속인들이 이제 재산을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지분 상속에 있어서 이제 송영숙 회장이 이 나머지 이제 자식들 3명이 각각 1의 비율로 이제 지분을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대주주들 간에 어떤 이견 같은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게 일단 송영숙 회장 측의 주장인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변호인 측이 하는 말은, 경영권 갈등이 있었다면은 첫째 아들인 임종윤 측이 그거를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경영권 갈등이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내세우겠냐라는 게 기본적인 이 주장인 걸로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임종윤 측은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모자 간의 갈등이 과거에 수면 아래에서 있었으나 이게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게 적절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거는 경영권 갈등이, 반대로 말하면 경영권 갈등이 그만큼 심각하지가 않았다라는 그런 방증이 된다. 왜냐하면은 경영권 갈등이 심각했으면 그게 수면으로 드러났을 것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예컨대 뭐 주주로서 뭐 제안을 한다던가 경영권에 강력하게 뭐 간섭을 했을 텐데, 근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상의 어떤 갈등은 없었다, 분쟁은 없었다라는 게 송영숙 회장 측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임종윤 씨 쪽에서는 그 경영권 분쟁에 준하는 내부 갈등이 있었다. 또 우리 송영숙 회장 쪽에서는
전혀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뭐 상속 협의도 진행이 되었고 우리 송영숙 회장이 그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뭐 임종윤 씨 쪽에서도 다 찬성을 하고 뭐 큰 갈등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다. 이 양쪽 입장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데 자, 두 번째로는 그 한미사이언스라는 이 회사,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했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요. 자, 이 회사 쪽은 뭐 OCI 홀딩스를 상대로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 근거로 회사 정관에 보면 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의 그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관에 근거해서 합당하게 OCI 홀딩스를 상대로 신주 발행을 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한미사이언스가 재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양쪽의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 한미사이언스 재무구조 상황, 재무 상황에 대해서 그 송영숙 회장 쪽은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별도 기준으로 일단 한미사이언스의 재무제표를 별도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 송영숙 회장 측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재무구조를 봐야 될 때는 일단 볼 때는 연결 기준으로 보면 회사 계열 회사들이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한미사이언스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약 1,500억 원 정도 되고 그 반면에 현금성 자산은 약 1.3억 원에 불과하다. 1.3억 원. 네, 1억 3천만 원이죠. 1억 3천만 원. 그러니까 회사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또 각종 어떤 재무 지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동 비율이 낮고 또 국내 상장 제약사 중에 이 유동 비율은 사실상 최하위권이다. 또 채무자하고 한미약품의 당자 비율 또한 10%대로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런 재무 구조가 이제 부진하니까 안 좋으니까 그 필요성 때문에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주회사니까 이 지주회사는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주회사하고 자회사를 연결해서 보지 않고 이 지주회사만의 단독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유동 비율도 낮고 뭐 부채 비율도 높고 차입금은 상당히 늘어난 반면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아까 뭐 1억 3천만 원 정도. 네네. 회사가 가진 현금이 제가 가진 현금보다 더 적네요. 그렇게 봐야 될 수도 도와주고 있을 것 싶을 같아요. 정도인데. 네, 그렇죠. 지주회사 별도로만 보면 이제 그렇다는 구조인데. 네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순수 지주회사.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만 가지고 있고 자회사로부터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상표권료 같은 거 받는 거는 이제 순수한 지주회사고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사업도 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업 지주회사라고 하는데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떤 쪽에 좀 가까운가요? 사업형 지주회사라고 봐야지 타당하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매출 구조나 이익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지주회사로서 받는 매출이 한 4,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4,500억 원 정도 되고 반면에 이 회사가 2020년에는 한미 헬스케어를 이제 합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미 헬스케어에서 나오는 매출이 실질적으로 1,000억 원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업형 지주회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돈이 많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 채무자 측의 주장인 거죠. 순수 지주회사가 아니고 사업형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재무적인 여력이 실제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했다. 임종윤 씨 쪽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임종윤 측은 당연히 이제 뭐 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만큼 이렇게 신속하게 뭐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없었다. 예, 그래서 뭐 별도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별도 기준으로 이제 부채 비율을 보면 부채 비율이 46%이고요. 그러니까 뭐 사업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낮은 수치이긴 하죠.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뭐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이거는 좀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한미사이언스의 지난해 연결 기준 이제 실적이 매출 한 1조 2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제 한 뭐 1,251억 이 정도로 굉장히 우량하다, 그러니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니 회사가 지금 부채 비율도 괜찮고 그다음에 실적도 지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를 왜 굳이 왜 제3자한테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수여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임종윤 측의 입장입니다. 임종윤 씨 쪽의 입장은
저쪽 송영숙 회장 쪽하고는 다르게 약간 그 연결 재무제표 개념으로 보네요. 네, 맞습니다. 밑에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여러 자회사들하고 전반적으로 묶어서 봤을 때는 크게 그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재무제표 지주회사 재무제표를 별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연결 그 기준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서도 좀 양쪽 간에 좀 입장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송영수 측이 하는 말은 이게 사실 사업의 구조라던가 혹은 이익,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봤을 때는 그건 연결로 보는 게 맞지만 다만 이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고 그러면은 이게 이 회사의 재무 구조에 따라서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별도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임종윤 측에서 주장하는 게 이 한미약품의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다. 돈이 부족했으면 이 자금을 끌어와도 되는 거 아니냐. 또 한미 이 약품그룹 계열에는 북경 한미약품이라는 곳도 있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현금성 자산이 한 2천억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돈을 좀 끌어와가지고 회사의 부족한 재물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송영수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회사한테 우리가 필요한 R&D 자금 같은 것들을 대주는 게 사실 지주회사의 역할 아니냐. 근데 그걸 대주지 못할 망정 R&D라던가 어떤 투자, 연구개발 같은 것들이 필요한 자회사의 자금을 뺏어오는 게 과연 지주회사의 역할이냐. 그게 지주회사 역할로 보는 게 온당하냐라는 게 이 송영수 측의 주장인 거죠. 지주회사라고 하면 지주회사에서 뭐 자금을 조달을 해서 뭐 자회사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온당한데 임종윤 씨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자회사인 한미약품이 돈이 많은데 자회사의 돈을 끌어다 쓰면 되는데 그게 왜 굳이 3자 배정 신주 발행까지 하느냐. 그건 지주회사의 역할을 봤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게 자회사의 돈을 마치 곶감 빼듯이 빼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그래서 너무 이런 저 우리 기자들이 양쪽에 그 법률 대리인처럼 지금 감정이입해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약간 좀 분노한 것 같은데.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저도 약간 그런 감정이입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제 한미사이언스의 이제 현금성 자산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제 그 송영수 측에서 제시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임종윤 측에서는 아니 그러면 OCI 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자. 그러면은 400억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왜 너네는 유리하게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뭐 OCI 오케이. 홀딩스의 현금 풍부하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면 한미사이언스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는 한미사이언스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송영숙 회장이 그런데 OCI하고 한미하고 손을 잡게 되면 그 OCI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할 때는 또 그 OCI 홀딩스의 재무제표를 그 별도로 보지 않고 OCI 홀딩스 연결 재무제표로 그렇죠. 보고 그러니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막 기준을 바꾼다. 그런 뭐 그것도 나름대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양쪽의 주장을 보면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뭐 한쪽은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한쪽은 타당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이 나름대로 다 어떤 그 논리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헛소리가 좀 끼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뭐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신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 한미사이언스가 신주를 발행을 해서 그 신주를 OCI 쪽에다가 주게 되면 이 OCI는 당연히 이 모녀의 그 우호 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신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송영숙 모녀 쪽하고 임종훈 형제 쪽에 가지고 있는 이 양쪽이 가지고 있는 이 지배력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기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서로 그 지배력이 지분이 팽팽한 구조에서 그 신주 발행으로 모녀 측이 확실하게 어떤 지배력을 갖고 간다면 이번 신주 발행의 목적이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이 모녀 측의 안정적인 어떤 경영권 확보 쪽에 있다.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주 발행 자체가 이 모녀 측하고 임종윤 형제 측의 그 지배력에 큰 변동을 유발하느냐 이 판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임종윤 씨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전제는 이제 팽팽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팽팽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임종윤 측은 팽팽하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팽팽하기 때문에 뭐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50대 50일 때는 괜찮겠지만 갑자기 지분율이 이제 증자를 하면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일 때 49로 이제 뭐 49는 임종윤 측이겠죠. 이렇게 지분율이 근소하게 차이가 난다 한들 이제 경영권의 무게의 추는 50일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 예시처럼 이제 송영숙 측도 이번에 증자를 하게 되면 이 경영권의 무게추가 이게 송영숙 측으로 쏠리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목적이 뭔가 자금 조달이나 신기술 뭐 개발 도입보다는 이런 경영권 확보에 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신주 발행으로 인해서 양쪽에 팽팽하던 이 저울추가 완전히 이 송영숙 쪽으로 기울어 버리게 된다. 그 지분이 설령 이제 조금일지라도 그 조금의 지분 때문에 완전히 경영권 구도가 이렇게 바뀐다 그런 주장인데. 우리 송 회장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이거는 제가 감정이입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다만 이거는 좀 약간 억지 주장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일단 장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이 송영숙 측 지분율, 이 증자 전 송영숙 측 지분율이 31.87%입니다. 이게 송영숙 임주현, 그러니까 첫째 딸이죠. 임주현 31.87. 네. 송영숙 회장 그리고 임주현 사장 그리고 이제 특수관계인들 이 지분율 그리고 재단도 있습니다. 가연문화재단하고 임성기 재단 이 두 곳이 있는데 이 지분율까지 다 합쳤을 때 증자 전의 지분율은 31.87 그리고 임종윤 측의 지분율 임종윤 사장, 임종훈 사장 이 두 형제의 지분율 특수관계 지분까지 합쳐서 28.01%입니다. 28.01. 네. 이쪽에 송 회장 쪽이 이렇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한 3%포인트 정도 많죠. 네. 근데 이게 증자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증자 후에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영숙 회장 측은 31.33%.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임종윤 측 지분율은 25.65%, 임종윤 측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왠가 봤더니 일단은 OCI 지분이 이제 증자가 되니까 OCI 지분이 들어오면서 이 송영숙 측 이 특수관계인 지분이 송영숙 측하고 임주현 사장 측 이 특수관계인 지분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합병이 될 경우에는 OCI가 이제 대기업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재단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을 빼면은 송영숙 회장 측 지분율이 31.33%로 좀 줄어드는 거죠. 임종윤 측 지분율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 송영숙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자를 하더라도 증자에 따른 지분율 희석 효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특히나 이 재단의 경우 의결권이 빠지니까 더 그렇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주장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특수관계인들 말고 이제 제3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이 신동국 회장은 한양정밀이라는 회사의 회장인데 고인이 되신 민성기 회장의 이제 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분 12% 가지고 있고 또 국민연금공단도 지분 7%를 가지고 있다. 이들 합치면 19%니까 이 둘이 19%인데 이들의 표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도 유의미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송영숙 회장 측의 주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양쪽의 지분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양정밀의 신동국 회장이나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고려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그 경영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신동국 회장이나 국민연금 또는 이제 우리 소액 주주들의 그 표심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거 뭐 신주 발행으로 인해서 거기서 표차가 좀 벌어진다고 해서 그게 뭐 결정적으로 어느 한쪽이 뭐 경영권을 확보를 했다,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그 경영권 그 분쟁에서 신주 발행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에서 좀 재판부가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주 발행으로 인해서 다소 그 이쪽에 그 우호 지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우호 지분이 뭔가 결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를 해주느냐, 만약에 다른 어떤 그 지분이 많고 그 지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경영권 구도의 변화를 준다면 요번 신주 발행으로 인한 그 지분율 변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판례도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자, 송영숙 회장 쪽에서는 그 이번에 그 OCI하고 손을 잡고 또 한미사이언스가 OCI의 신주를 발행해 줌으로 인해서 그 통합 그 효과, 통합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OCI 홀딩스를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성명숙 그 회장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방향의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이 제3자 증자의 경우 사실 경영상 필요성이 상당히 강하게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 양쪽은 통합 시너지 효과가 강하게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좀 짠 듯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그룹은 이제 R&D 중심의 경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회사가 그동안 부족했던 글로벌 회사로서의 도약하는 게 좀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OCI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기존에 추구했던 어떤 제약회사로서의 그런 진출, 사업 다각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일단은 한미는 기존에는 자금력이 좀 딸려가지고 R&D를 좀 풍부하게 하고 싶은데 그걸 못했다. 또 최근에 임성규 회장 사후에는 상당히 R&D 회사 매출 대비 R&D 비중이 꽤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금 필요성이 절실했고 그걸 좀 채워줄 수 있는 쪽이 바로 OCI였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시장 진출 같은 경우에도 이 OCI가 사실 제약 쪽에서 글로벌 시장에 뭐 엄청난 그런 포트폴리오나 뭐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현지 영업망이 우리가 잘 갖춰져 있고 또 현지의 어떤 대관 업무를 할 때 우리 대관 업무에서도 좀 약간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췄으니까 한미가 글로벌 진출할 때 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OCI는 몇 년 전부터 이 부강약품이라는 곳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강약품 인수해서 제약 쪽에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이제 다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미하고 손을 잡으면은 두 회사가 합쳐서 R&D 자금, 그러니까 매출 대비 R&D에 있어서 전체 제약사 중에 1위로 될 수가 있고 또 매출 규모로도 한 3위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상호간의 제약 포트폴리오가 겹치는 게 없어서 카니발라이제이션 없이 서로 이렇게 잘 상보하면서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두 그룹의 통합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그 임종윤 씨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그 반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뭐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뭐 좀 별개 이야기지만 R&D 이야기가 좀 나와서 이제 그 송영수 측에서 R&D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임종윤 측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송영숙 취임이 되고 나서 R&D가 비용이 줄어들었다. 이걸 따지고 보면 뭔가 제약회사의 제약 그 포트폴리오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뭐 헬스케어나 이제 건기식 같은 제품에 투자한 거 아니냐. 이거는 송영수 회장이 제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합 효과 시너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생각보다 통합 효과는 없을 거다. 미비하다라는 게 이제 임종윤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이나 뭐 화학 사업을 하는 곳이고 한미그룹은 이제 제약 회사인데 두 기업 간에 완전히 다른 사업 부문인데 이게 시너지가 나겠느냐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주장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OCI가 인수한 부강약품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기업 규모만 봐도 한미사이언스가 부강약품에 도움을 주는 거지. 한미사이언스가 도움받을 건 없다. 받을 건 없다. 네, 오히려 더 손해다. 약간 이런 입장을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뭐 해외 영업망 이야기도 했는데 OCI 측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 쌓은 글로벌 이제 네트워크가 한미그룹의 글로벌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 OCI의 기본적인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임종윤 측은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화학 태양광과 제약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로벌 네트워크 한미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글로벌 뭐 영업망이라든지 뭐 인력들이 뭐 확보가 안 될 거다. 사실상 시너지가 안 날 거다. 뭐 이런 식의 좀 주장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한미약품이 그 OCI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바이오 제약 회사의 그 해외 네트워크나 영업망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과거에 미국의 뭐 화이자나 머크라든지 아니면 그 대형 그 제약 전문 유통망을 활용을 해서 영업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자체 그 판매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뭐 이런 쪽에 물론 뭐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과연 그 한미약품의 제약 바이오 사업이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뭔가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다소 의구심이 생기는 거는 뭐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이제 넘어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이 신주 발행이 그 적법한가, 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이제 양쪽의 그 대립되는 주장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재무구조 개선이 정말로 필요했다면 제3자 대상 신주 발행 말고 다른 대안도 있었을 텐데 한미 사이언스 이사회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OCI하고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그 임종윤 씨 쪽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둘러싼 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이야기 말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 씨 쪽에서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조금 겹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이제 돈이 필요하면은 이제 다른 곳에 손을 빌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우선 이제 재무 구조가 일단 굉장히 탄탄한 편입니다. 한미 사이언스가. 그래서 신용 등급을 찾아보니 뭐 기업 어음 기준으로 A1 등급을 받고 있고 뭐 부동산 자산도 꽤 있어서 그걸 담보로 좀 자금을 조달하는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조금 대안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굳이 뭐 제3자의 뭐 손을 벌려서 뭐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좀 주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신기술 도입으로 증자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이제 송영숙 측의 주장인데 이번 증자에 확보하는 자금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400억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000억 원은 돈을 갚고 1,400억만 이제 연구개발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기술 기술 뭐 어떤 걸 개발할지 뭐 주주들이나 우리 그 임종윤 측한테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을 좀 열거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좀 애매모호하다. 약간 이런 좀 주장들을 좀 많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주장들을 네. 많이 이제 내놓고 있다. 네. 그 송 회장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송 회장 쪽은 그 일반 주주들의 신주이수권이 침해당했냐라는 부분이니까 그 감안해서 주주 배정 증자를 하는 게 맞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송 회장 측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증자, 유상 증자라는 걸 하면은 그게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해서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유상 증자 발행 가액 또한 사실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자금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대주주들 그러니까는 이 임종윤 사장이라던가 임지연 사장이라던가 사실 이 특수관계인들이 다 보면은 주식담보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네, 거의 한 100% 그러니까 주담대 비율만 거의 한 100%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못해서 이들이 아예 자금 조달을 못하면은 그럼 증자에 참여 못하는 거 아니냐? 예컨대 그리고 또 주가가 이 증자를 통해서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주가 낮아지면 반대매매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경영권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반 공모 증자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송영숙 회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OCI 측 주장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OCI 측은 아예 자본시장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제3자 증자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실 상법에 좀 해석이 강합니다. 근데 자본시장법에서는 그런 주주의 비례적 이익 자체가 법률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OCI 측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제3자 증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많이 존중을 해준다. 그러면서 이 자본시장법 해석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존중되지 않고 상법 위주로만 좀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임종윤 측에서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어떻게 이제 돈을 집행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플랜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송영수 측에서는 그건 지금 이제 손을 잡은 단계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자금을 집행한 거고 나중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후 이제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지금 왜 그거에 대해서 그걸 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전략을 논의하는 단계인데 너희들은 전술을 달라는 거하고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3자 배정 신주에 대해서 상법은 좀 다소 좀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조금 이제 유연하게 적용을 하는데 이번에 OCI 쪽의 법률 대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유연한 그 자금 조달 그걸 좀 재판부에서 봐달라 그런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재판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얼마나 먹힐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들어보신 것처럼 그 양쪽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한 편입니다. 여러 그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각자의 논리와 법리 또 주장의 근거가
또 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의 결과를 뭐 쉽사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가처분의 결과가 굉장히 한미 사이언스의 그 운명 결정의 그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 그리고 3월 말에 예정된 그 한미 사이언스 주총의 그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뭐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기업경제센터의 그 이로 기자, 나은수 기자, 자, 두 번에 걸친 재판에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판이었고,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그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서로 쌍방 간에 다툼이 많았던 그 재판에 가서 뭐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자, 한미약품 그 경영권 분쟁의 양쪽의 뭐 주장이나 법리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기업경제센터의 그 두 에이스 기자, 이제 이쪽이 이제 이로 기자고 이쪽이 나은수 기자입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